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으로 대폭락했습니다. 매수세 자체가 실종된 전형적인 투매 장세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6월물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43.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이너스 유가의 공포 속에서 거의 3주 만에 최대폭으로 밀렸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67%, S&P 500 지수는 3.07%, 나스닥 지수는 3.48%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우리는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인 오늘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거 확대, 특수 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포괄하는 이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어제 출발 전에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 코스피 시장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면서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함께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고 코스피 시장은 이제 1880선마저 깨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다시 한번 WTI가 40% 넘게 급락을 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시장 상황 어땠는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2.67% 하락하면서 23,018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3%가 넘게 빠졌습니다. 2,700선에서 거래 마쳤고 나스닥 시장도 함께 가보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8,26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하락이 더 크게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2거래 연속 쌍끌이 외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어제 2% 가깝게 빠졌고 5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어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어제 업종별로 의약품 자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들이 좀 동반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7만 9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마감됐고 우선주도 역시나 2% 가깝게 빠졌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1% 가깝게 빠지면서 어제 18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은 1880선 이탈했습니다. 1879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이 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컸는데 1.4%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어제 630선을 이탈하고 628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테마주 자체는 좀 강했습니다. 특히나 건설주가 이 강세를 보였는데 남북 철도 개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건설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샌비트 타임존이 3.7%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비트코인은 현재 0.66%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도 1% 이상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부터 비트코인 캐시까지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 에메랄드가 현재 7%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수준인데 리플은 0.2% 상승 나오고 있고 라이트코인은 0.4% 상승으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워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가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간밤에 다시 한번 WTI가 4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시장에도 불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국제유가의 어떤 그 변동성 양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하락 마감 보였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지금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어찌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실물 경기의 위축 이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락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큰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3%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죠. 세 가지 큰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그 자체가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국제유가의 하락, 지속, 그리고 당분간 상승하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결국에는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단 전이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많은 에너지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 이 부분으로 확대가 되었고 에너지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결국은 금융산업으로까지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감이 증폭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실물 경기,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반등의 양상을 상당 부분 보였지만 지금 현재 계속되는 경제 지표의 위축들이 실질적으로 하나 둘씩 속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실업에 대한 대란 부분 그리고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은 결국은 경제 지표의 위축과 더해져서 물가의 하락과 같이 그러니까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물가 하락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금 더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경제지표 자체도 상당 부분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지수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0.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미국에서는 3월의 기존주택 판매 자체가 전달 대비해서 무려
8.5%나 감소되어져서 527만 채 거래에 그치게 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 코로나19의 어떤 그 경제 위축으로의 전이 현상, 이 부분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금 흔히들 D의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D의 공포로 조금씩 재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 양상 확대 모습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무려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국제유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5월물 그저께를 생각을 해본다면 장중 최저치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간 변동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 밤 어제 원유 선물의 5월물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기일을 잘 롤오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좀 했었지, 기대는 좀 했었지만 그 기대가 조금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WTI 기준으로 롤오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9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는, 10달러를 못 넘어서고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문제는 이렇습니다. 6월물, 이제 다음 달물이죠. 6월물조차도 무려 43%나 급락하는, 그래서 결국은 11달러 57센트에 마감을 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변동성 확대가 지속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 해석이 되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만들어내면서 시장 하락을 만들어내는 주요 배경이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의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실수요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라는 점. 결국은 비행기들 자체가 지금 현재 다들 공항에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운항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자동차 운행 대수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죠. 그리고 해상물류조차도 수요 절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개인 쪽을 좀 살펴보게 되는, 기업 쪽은 그렇다라면 개인 쪽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미 이동 제한령, 물론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는 있지만 이동 제한령에 따른 차량 운행 자체가 상당 부분 정지가 되다 보니까 차량에 따른 가솔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지금 현재 폐쇄가 된 상태, 그리고 영업장 역시 폐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의 수요 자체도 급락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지금 전기에 대한 수요처는 미국에서 살펴보게 된다라면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말고는 사실상 전기 수요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원유 저장량은 이미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고요. 해상에 떠돌아다니는 유조선조차도 파킹을 제대로 못하고 해상에 원유를 가득 실은 채로 지금 현재 저반을 하지 못하고 배에 그대로, 유조선 내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미국의 그 에너지청에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2천만 배럴 이상 전달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재고 수준 증가 역시 주요국 그 원유 회사들, 정유 회사들 좀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런 원유가 싼 때를 좀 이용해서 전략 비축률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원유는 그 물건 자체가 액체가 되겠습니다. 고체 형태다라면 창고에 차곡차곡 계속 쌓아놓을 수는 있겠지만, 원유의 모습은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라는 어떤 그 특이성 때문에 원유 저장 탱크 말고는 어디에 쌓아놓을 곳이 없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원유 저장량의 한계에 이미 봉착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은요. 두 가지죠. 공급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사태의 회복으로 결국은 경제가 다시 그 재개가 되면서 원유 수요가 다시금 과거 하루 원유 수요 평균치인 1억 배럴 정도까지 올라가기를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간 원유 소비량이 한 30% 정도 줄어든 7천만 배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제 유가의 회복은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그 브렌트유 그리고 WTI 어제 $10대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브렌트유 기준으로 조금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전략 비축률, 적극적인 매입 의지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의 확대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 국가와 주요 산유국들 그들이 합의한 감산 5월 1일 날부터는 개시가 되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하면 이 감산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시외 가동 설비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죠. 전달 대비해서 우리 50%가량 줄어드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시추 그 장비 가동 수가 529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만큼 원유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줄어든 수요만큼 생산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수급의 안정화 조금 좀 시간이 갈수록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유가의 불안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슈퍼 콘텐고 그러니까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급격하게 반등을 했지만 실물 경기의 위축은 조금은 더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결국은 유동성 확대에 대한 효과가 일단은 금융시장으로만 반영이 되었지 실물 시장으로의 반영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변동성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또 이제 그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으니까요. 그리고 재정 확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시장에서 한동안 우려했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일정 부분 대치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일정 부분 방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실물이 너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현재 시장 그 걱정거리, 공포감이 지금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슈일발 디폴트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유가의 하락은 결국은 셰일업종, 에너지 산업의 도산에 대한 도미노 현상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금융업종에 대한 부실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고스란히 짧은 기간 안에 보여주었던 그런 극명한 어떤 그 배경이 아닐까라는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부, 국제 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마지막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어제 우리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중요한 배경, 그리고 미국 시장 변동성에 매우 중요한 배경,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장의 변동성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장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모르겠다, 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우리 시장 오늘 조금은 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건강 이상설 그 자체 BBC 통신에 의하면 그 건강 이상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고요. 오늘 아침 속보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 아는 바 없다. 이 아는 바 없다라는 어떤 그 행간, 그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라고,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시장에 지금 김영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북한발 어떤 그 김정은 그 주석의 어떤 그 이야기, 김정은 위원장의 그 건강 이상설. 일단 4월 16일부터 한 4, 5일 전부터 이게 지금 부각이 됐죠. 태양절 참배를 불참을 하면서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좋은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은 바로 사실 무근 발표를 했고 어제 오전 중에 CNN이 심근경색 수술 후에 상태가 상당 부분 위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상설에 대해서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일축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트럼프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 과거 사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김일성 주석의 사망, 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주석의 사망, 2011년이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시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었습니다. 이미 시장 내 상당 부분 그 소식이 전해진 그 건강 악화에 대해서 소식이 전해진 일정 부분 탄력을 좀 일정 부분 시장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김정일 사망 때도 사망일 당시는 시장 3.4%의 급락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후계 구도를 이미 공식화를 선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1년 전부터 이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정을 해서 후계자 수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물론 작년 말 조선노동당 제7기 5차 총회에서 김여정, 지금 김정은의 바로 여동생이죠. 그 후계자를 이미 내정을 한 바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금 김정은이 급격하게 사망을 하게 된다거나 만에 하나 조금 좀 그 불확실성이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의 후계 구도로 진행이 된다라면 남북 간 관계 그리고 북미 간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 이에 따라서 오늘도 아마 방산주와 대북 경협주의 어떤 그 움직임, 상당히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 단기적인 그런 접근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인지하시고 짧은 관점에서 방산주랄지 대북 경협주 짧은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시장은 변동성의 지속 속에서 이제 슬슬 코로나19는 확산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의 속도가 둔화하는 양상으로 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종별 차별화를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미 코로나19는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시장 내 잦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정상화 3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리오프닝 경제 재개를 시작을 하겠다는 발표했었죠. 이미 25개 주에서는 1단계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를 선언했고 국립공원, 주립공원들에 대한 어떤 그 재개, 오픈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 속도에 따른 주식시장 내에서의 차별화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한켠에서는 경제 위축의 현실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발표된 델타 항공이랄지 코카콜라랄지 기업 실적 발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경제 위축 현상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 재개 현상에 따라서 시장 관심 업종이 좀 나뉘어지게 될 텐데요. 선별 단계, 진정 단계, 종식 이후의 단계 3단계로 좀 나누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장 접근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선별 단계 지금 현재 업종별 차별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업종이랄지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서버 업종 그리고 5G와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제 이것이 확실한 진정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와 가전업종 그리고 식음료 업종까지 확산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종식 이후로 조금 좀 후순위로 미뤄야 될 것은 여전히 항공업종, 여행업종, 면세점 업종. 이제 항공업종은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느냐의 여부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시작 중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그러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물 경기의 위축 부분, D의 공포,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의 확산 가능성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안정적인 실적 위주의 접근이 가장 유리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결국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실생활의 변화,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 공격적으로 어젯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넷플릭스, 언택트 산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넷플릭스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0.8% 좀 강보한 마감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에서 창궐할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1%나 급등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업종에 먼저 차별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선별해 나가야 될지 그 선별 단계에서의 주식 테마 관련주들 그런 IT랄지 클라우드랄지 5G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대한 관심 분명히 차별화 전략 구가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세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45거래일 동안 5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그나마 증시를 이끌었던 게 개인들의 그런 매수 주체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 3월에만 1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코스피에서 좀 사들이면서 4월 들어서도 이제 지난 20일까지 3조 1,186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4월 들어서 같은 기간 동안 1조 1,647억 원에 달하는 강한 매수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1월에 그 개인이 월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7,890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싼 악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자 발생이 여전한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대로 급락하면서 우선 시장에 악영향을 계속 좀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개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조는 수익이 좀 장담하기 힘든 구조지만 그래도 일명 동학개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동학개미로 인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저유가 마이너스 유가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국에서 여러 가지 좀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무리하는 수준에서 좀 슈퍼 예산이 좀 소요가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의 위기를 부를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그겁니다.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적자가 세계 경제에 부담감을 준다는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에 재정 위기가 부활까지도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어떤 L자형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금 인상 또 긴축 재정 같은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현실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이 부채를 일종의 뉴노멀로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IMF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이번 달 초까지 동원한 이 재정 부양책 규모는 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746조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 2조 달러 이상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유럽과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적극적 부양책이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MF가 올해 세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9.9%로 전망했는데 이는 작년 3.7%의 2배로 웃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으로 세금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재정 투입은 급격히 커졌기 때문에 우려감을 계속 낳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5.4%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일반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이 11.2%로 집계된 작년 6.4%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과 또 유럽 국가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재정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목재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이 부채 규모가 좀 급증한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GDP 대비 총 정부 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100%를 넘어설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총 정부 부채 비율은 정부의 전체 살림살이를 파악하는 지표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도 위험 수준에 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각국이 눈덩이 재정 적자로 인해서 어떤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지원 부분입니다. 이 지원이 부족하면서 이 경제 주체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경기 침체를 다시 회복할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이 과도한 이 재정 적자가 현실되고 있는 상황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2010년과 2011년 재정 적자로 촉발된 이 남유럽 사태를 언급하면서 대규모 부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높은 부채 수준, 또 재정 적자, 이 고령화 등으로 수년간 공직한 생활을 남유럽 국가들이 해왔는데 이들 국가의 부채 위기는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 시장은 빠르게 확산돼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 IMF는 이탈리아의 올해 총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55.5%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로존의 정부 부채 규모는 2007년에 65%에서 2012년 90%까지 올랐다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84%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 해소가 말처럼은 쉽지 않은데요. 세금 인상 또는 이 긴축 재정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이 경제 주체들을 압박해 각국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죠. 어제는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 이 원유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5월물, WTI 5월물이 마이너스로 전전일에 기록을 했는데 더 급한 부분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원유 보관료가 크게 좀 높으면서 5월 계약 보유자들은 다급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름 소비 감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장 5월물 보유자들의 보관료 같은 경우가 더 시급하게 좀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면은 저장 시설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정유사 등에 넘기는 게 대부분 이제 이 원유 선물을 보유한 하는 부분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원유 보관료가 하늘을 때리는 수준입니다. 우선 30만 톤짜리 유조선을 하루 빌리기 위해서는 13만 9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배 주인에게 줘야 하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 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팽이 절정이었던 지난달에는 하루 26만 달러까지 솟구쳤고요. 장기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하루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라고 우선 지금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조선 임대료 급등은 원유 선물 투자자 등의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육상 저장 시설의 에너지 소비 감소로 거의 채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유 가격 급등하는 시기라면은 원유 투자자들이 용선료 급등을 참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줄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대표적인 정책 테마로 꼽혀온 수소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전망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여당이 압승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의 어떤 관련 정책에 대해서 힘을 더 받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수소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 총선 이후에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니로스, 대우부품, NK, 이엔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 종목의 주가는 상거래 평균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 같은 수소차 관련 업체들 강세에 뛰는 것은 역시 총선 결과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소차 관련주는 정부의 수소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반영이 되는 현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2018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강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수소 산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크게 확충하는 한편 작년 초에는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 대 확대를 골자로 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내놓았는데 한마디로 수소차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주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 6월이었죠. 외교부에서 수소 경제를 통한 신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했었고 이를 계기로 하향세로 보이던 수소차 관련주들이 단기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수소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2배 가까운 5천억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뚜렷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수소차에 대한 상용화 같은 이 수소산업 활성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여당의 어떤 총선 압승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들의 반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DLS 발행이 급감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우선 지금 DLS 발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마지막 분기보다 30% 넘게 올해 1분기 때 줄었는데요. 우선 1분기 DLS 발행 금액이 5조 3,018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31.7% 감소했고요. 이는 작년 대비해서도 17.5% 감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DLS 발행량이 급감한 것은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신용 리스크와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이 주가와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됐다라고 풀이되고 있는데, 기초 자산별로는 이제 금리 연계 DLS 발행이 2조 2,896억으로 전체 발행 금액의 43.2%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29%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신용 연계 DLS는 전체 발행 금액의 31.8%인 1조 6,878억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이 혼합형 DLS는 8,240억으로 15.5%를 차지했습니다. 각각 발행 금액도 전분기 대비해서 25.8%, 42.9% 감소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품 및 원자재 DLS 발행 금액은 786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34%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DLS에 대한 투자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기도 하겠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10도가량이나 낮은데요. 오늘 서울은 9도가 예상되고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백령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황사는 차차 남동진하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수원 9도, 대전 13도가 예상되는데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전주 5도, 대구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12도, 부산 16도, 대구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 당분간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